자,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제19기 이북 5도 지역회의 진행을 맡은 간사 차세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지역회의는 온 오프라인 병행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 상태가 다소 좀 불안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활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제19기 이북 5도 지역회의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지역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활동 현안을 확인하고 자문위원들의 평화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법정회의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마음으로 회의에 장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역회의와 오프라인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정숙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 휴대폰을 진동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19기 이북 5도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준비한 현수막 한번 들까요? 자, 우리 한번 큰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이북 5도 지역회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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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 현장에 계신 자문위원님께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왼쪽에 단상에 있는 태극을 향해 주시고 개인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예의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북에 계신 조 부모님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역회의는 의장하신 대통령께서 회의를 소집하고 시도 부의장님이 주재하는 법정회의입니다. 오늘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회의 격려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북 5도 지역회의 백도홍 부의장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백동원 부의장님. 네. 존경하는 민주평통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현장과 화상을 연결하는 민주평통 지역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코로나의 거센 도전 속에서 이루어진 회의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습니다. 출범 후 1년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하나의 마음, 원팀 정신으로 달려온 국내외 1만 9천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신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이승환 사무처장님, 운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9기 민주평통은 성별과 세대를 더 넓게 아우르며 국민의 삶 속에 밀착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피부에 와닿는 평화의 의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장 평화 플랜 사업과 온 팩트 평화 통일 활동을 전개했고 현장 밀착형 정책 건의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적극 발굴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방역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사회 구심점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해외 참전용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지원하며 평화와 나눔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해외 자문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지평은 더욱 넓어졌고 K방역의 성취도 더 많은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을 강조했고 그 실천 방안으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이웃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이 협력체는 남과 북, 동북아와 세계인이 함께 생명, 안전 공동체를 실현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종전선언을 먼저 이루어야 할 목표로 삼아 대화와 협력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우리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종전선언은 그 길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삶 속에서 길어낸 실천을 모아 생명, 안전, 공동체와 종전선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주평통이 진행하고 있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또 접경지역의 협력 확대 노력에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19기 민주평통지역회의가 평화의 마음을 키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소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부의장님 다시 격려사 있는데. 네. 자, 이어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하시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북 5도 부의장 백도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19기 이북 5도 지역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자문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역회의는 헌법 제29조 2항의 법정회의로서 대통령인 의장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개최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지역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렴된 내용을 정책 건의로 만들어서 대통령께 제안하며 통일 준비를 위한 활동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준비한 19기 민주평통 지역회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다시 한번 불편하지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세현 수석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수석 부회장님 일정 관계로 축사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뒤에 우리 그 자문위원 여러분 불 좀 안녕하십니까? 불 좀 잠깐 껴주세요. 코로나19 네. 상황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 지역회의를 준비해 주신 시도 부의장님들과 유관 자문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출범 이후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침에 따라서 2032년 올림픽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 그 성과는 가시껏 내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성사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내년쯤 남북 관계가 다시 접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은 2032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은 꿈으로 끝나지는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가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만들자. 거기에는 한국, 그리고 북한, 남북한이죠.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동북아시아 5개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건 협력체를 만들자는 보건 방역 협력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의 뿌리는 사실 지난 5월 10일 날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남북한의 생명공동체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제안입니다.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중일 3국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보건 방역이라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성사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제 여론도 좀 조성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말씀하신 게 한반도 종전선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입구라고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비핵화도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비핵화를 위해서도 종전선언으로 일을 시작해야 된다. 여기 종전선언의 핵심은 요 북한과 미국이 그 문제를 놓고 만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하자는 뜻이죠. 그런데 한간에서는 일부에서는 비핵화도 안 됐는데 웬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거냐 하는 식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건 순서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종전선언으로 들어가야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안 됐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비핵화로 들어가서 종전선언으로 나오자는 얘기만큼이나 그 순서가 틀린 얘기라는 것을 우리 자문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주변 친구분들과도 그런 쪽으로 여론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년이 되면 2021년이 되면은 남북관계가 지금같이 꽉 막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초에 친서를 주고받았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의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나면은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쯤에는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맞잡고 관계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북한의 바람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쑥 튀어나온 건 아니고 문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친서를 통해서 보건의료 협력을 제안을 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상기시키는 데 대한 김정은 위원장 나름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고 보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자문위원님들께서 또 그리고 이번 지역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회의 준비를 해주신 지역의 부의장님들과 자문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현 수석부회장님 때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또 그 이승환 사무처장님께서 이북 5도 지역회의 자문위원님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제19기 민주평통 활동 과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총님의 일정 관계로 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민주평통의 보시겠습니다. 자문회의 사무처장 이승환입니다. 먼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19기 이북 5도 지역회의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9기 민주평통 출범 1주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각 지역 부의장님들과 협의회장님들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기 민주평통 1년 자문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활동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자문 건의입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제19기 출범식에서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전달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평통은 현장 밀착형 정책 건의와 지역 의견 수렴 간담회를 통해 올해 3월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신속히 반영하는 자문 건의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 건의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포럼과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추진해서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제시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자문위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평화 통일에 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 온라인 정책 건의는 2020년에는 현재 기준 작년의 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등 남북관계의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왔으며 지역 단위에서의 일상의 평화 만들기를 위해 우리과장 평화플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지역의 평화 의제를 발굴하고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 지역 수준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갔습니다. 또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남북 접경지역 협력, DMZ 평화관광 등을 주제로 워크숍과 포럼을 추진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과 청년의 역할 강화입니다. 제19기 구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성과 청년 자문위원회 위촉 비율을 대폭 확대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과 청년 자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자문위원들의 브랜드 사업인 2020 여성평화회의와 여성정책회의를 개최했고 기관지 통일시대 여성 고정 코너인 평화사랑채를 신설하는 등 여성이 평화담론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왔습니다. 청년 자문위원 또한 한반도 평화원정대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세계 청년 컨퍼런스 개최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기관지 통일시대의 청년 기자단은 민주평통 소식과 협의회 활동의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입니다. 전 세계 124개국 3,600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초의 대미 평화 공공외교 워크숍과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2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 활동 등 동포와 현지인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동티모르, 브라질의 현지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한 온라인 자담회로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평화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아카데미와 온라인 토크 콘서트, 해외 동포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문예제와 공모전 등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활동을 발굴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세계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비전입니다. 먼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입니다. 민주평통은 정부 내에서 어느 기구보다도 먼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 체계를 비롯해서 국내의 지역협의회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펼쳐온 국내 민주평통의 헌신과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국내 자문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약 5.9억 원의 성금과 25만 장의 마스크, 손소독제 8,000여 개 등을 지원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간 안보를 위한 협력과 연대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DMZ 평화지대 동행 대행진 등 각 지역협의회별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9기 민주평통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19기가 내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주평통은 이러한 과제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준비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자문 건의를 위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정책 건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정책 건의와 온라인 정책 건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 만들기를 위해 우리고장 평화 플랜을 본격 추진해서 풀뿌리에서부터 일상의 평화운동을 확산시키고 국민이 참여하는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 관광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청년과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평화운동 모델을 발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여성위원은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한반도 평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고한 시민 참여 기반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 영역에서는 풀뿌리 평화공공외교 활동이라는 민주평통만의 차별화된 역할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화공공외교의 대상을 현지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재외공간과 해외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문위원회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 평화공공외교의 가시적 성과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23일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종전선언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이 필수이고 바로 지금 한반도 평화의 문을 새롭게 여는 길에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평화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중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올림픽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관심 제고를 위해 민주평통이 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초국경 협력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앞장서서 지역회의별 종전선언 지지성명서 채택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을 주제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국내외에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라는 도전 과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 활동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10기구의 민주평통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실천을 자문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무처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이라도 우리 힘찬 박수로서 감사하는 표현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북 오드 지역회 그 활동 실정 및 2020년도 4분기 그 사업 그 예산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 19기 지역회의가 한 302명에서 한 280명의 지역으로 한 열 몇 명 빼고요. 그래도 한 숨가쁘게 작년을 거쳐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문위원님들 온라인상에는 어찌 직접 찾아뵈지를 못해갖고 10월달, 11월달에 그 활동 계획을 좀 마지막에 4분기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첫 번째로 그 통일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국민 소통과 평일 동안 공감대 확산, 그리고 세 번째로 자문위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그 통일 의견 수렴회 및 정책 건의는 그 지역회의 정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회에 거쳐서 그 2019년도 3분기 그 회의를 했고 2019년도에 4분기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3분기를 그 얼마 안 됐죠.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이 그 여러분들이 화상으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2020년 4분기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월 25일 그런 지금 예정인데 거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못해서 그때도 그 유튜브랑 화상 쪽으로 여러분들과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때의 제목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안에 대해서 그 4분기에 대한 그 회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민 소통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해갖고 우리 지역통일 기본 조성 활동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19년도에 10월 19일 날 이북도민 평화공개라는 그 회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활동을 했고요. 그 4사분기는 계획은 2020년 12월 중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 공간.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 지금 수집하고 자료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 11월 27일 파주와 임진각 그래서 여성인과 함께하는 평화과 토크 콘서트를 그 11월 27일 관광버스 한 2대 하고 여성분과위원님들 해갖고 한 45명. 그래서 최소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49명 미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차 2대를 해서 파주 쪽으로 해서 아마 여성 그 위원님 자문위원들과 그 평화공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4사분기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통일 아카데미 시민 교실을 했는데 그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 7주간 이북도민 제5기 통일시대 시민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11월 20일부터요. 그리고 12월 중 마지막 주에 이북도민 동해 통일시대 시민 교실 요것도 같이 2개를 잡아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못해서 정부 차원에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 자리를 미리 그 대관을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때도 또 유튜브하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도 정확히 그 한 49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 코로나 전에는 50명 이상의 그 입장을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아다시피 그 결혼식장에 왔을 때 그 50명, 49명 들어오는 것까지 이렇게 참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사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한 100명 미만 그거는 그 야외 그런 행사를 할 때는 한 95명까지 여러 그 이북5도 지역회의 자문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북도민의 그 자문위원 역량 강화 그 자문 연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2월에 이북5도 자문위원 연수를 우리는 그 지역회의가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각 그 지역으로 다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자문위원 위원이라도 이북 도민에서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여러분들하고 300, 200명, 정확히 286명이 다 같이 행사를 할 때 모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오프라인에서 자주 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그 사업 계획을 만들고 12월 20일쯤에 할 때 4사분기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2021년도 이북 5도 지의 민주평통에 나갈 길에 대한 좀 정확한 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로서 그 이북 5도 지역계 그 작년도 활동 보호마 예상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그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께서 종전선언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정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지난번 9월 23일 날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발표하신 한반도 종전선언 잠깐 구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이 그 의미와 우리 거라고 또 이상이 없다는 거 국민 표현이 좀 공감 이상하지만 이 필요성에 방송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음향이 안 되게 돼 있어갖고 대통령께서는 현지 시간은 더 이상 9월 크게가 안 된다. 우리 22일이고요. 장비는 크게 해도 여기서 우리 최대인데 여기서 시간으로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9월 출력이 18일 새벽 저쪽에서 이 1시 방송 30분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유엔 나중에 총회 양해 연설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녹화된 장면을 이제 화상으로 공개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추진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일본, 또 중국, 몽골이 포함되는 동북아 방역 보건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보완하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가운데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14 정상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3자 내지 4자 정상이 만나는 이런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남북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전선언은 추진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새로운 기획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문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위치적으로 보면은 판문점의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우리의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전쟁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일시적으로 휴전선 이남에 잠깐 왔던 것을 빼고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측 지역에 온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27 판문점 공동선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올해 내에 3자 내지 4자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8년 그해 말까지 종전선언을 이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종전선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당시 입장을 보면은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남북한과 미국 3자 정상이 만나는 종전선언을 싱가포르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은 그대로 하고 남북미 정상회담은 나중에 해서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4가지 원칙적인 합의만 하고 종전선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7월 달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아마 그 사이에 중국 측이 중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는 남북미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하는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 측에서는 종전선언 자체의 논의보다는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이 문제가 결렬되면서 당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려고 했던 남북미 종전선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어서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당초에 11월이나 12월까지 해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그 해를 넘겨서 2019년 2월 말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4.27 판문점에서 약속했던 판문점 선언이 올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2019년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이른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아니면 노딜이냐를 둘러싸고 북미 정상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빅딜이 아니면 노딜을 선택했던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하노이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전선언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종전선언 구상이 다시 표면 위에 올라온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연설에서 다시 한번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종전선언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북미 간에는 물밑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마지막 접촉은 바로 작년 10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북측은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에 앞서서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합의했던 또 이행했던 핵실험 중지, 그리고 미사일 중지, 그리고 이제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비핵화 논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후 북미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북 대화는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쭉 중단됐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친서 교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대남 적대 행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침내 6월 9일 북한은 남북 간의 연락통신선을 모두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이윽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남북 관계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충돌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6월 23일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대남 적대 행동을 보류한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이후 남북 관계는 충돌로 치달을 뻔했지만 다행히 사태 악화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을 종합해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70담화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기존의 비핵화 협상과 상응조치 협상을 더 이상 할 용의가 없다. 다만 그 이전에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적대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미국 간에는 여러 면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눠보면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비시장 국가,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해진 적대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과 미국이 교전했기 때문에 이른바 적성 국가가 된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라든지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대량살상 무기 확산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기 폭파 사건과 같은 테러 지원 활동을 했다고 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권 유린 국가입니다. 이처럼 5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북미 관계는 적대시 관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던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53년도 7월 잠정적인 정전협정을 체결해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보면 여전히 전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이런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도 바로 이러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과 북 간의 전쟁 상태라고 하는 이런 데서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북한이 얘기하는 북미 대화 전제 조건으로서의 적대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입니다. 바로 적성국 관계를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북미 적대 관계에서 이런 어떤 그 적성국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북한과 미국 간에 안고 있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평화협정, 한반도의 전쟁을 법제도로 끝내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완료돼야 되는데 비핵화를 완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어떤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고 또 한반도 평화 체제의 입구로서 종전 선언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8년 4.1 판문점에서 약속했던 종전 선언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서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 평화 체제 논의의 출발점을 삼으려고 한 것이 바로 이번 유엔 청구연설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신 부분은 이런 어떤 종전선언이 정치적이고 또 상징적인 그리고 신사협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은 일단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는 이런 어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적인 성과는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말 대 말 단계에서의 그런 상응 조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런 종전선언 이런 배경을 우리 쪽으로 전해 듣고 상당히 이제 그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만은 우리 어업 지도사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망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격적으로 공개적인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남북 간 충돌에 대해서 공개든 비공개든 사과 입장을 발표한 것은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 사태 때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김일성 주석이 이우락 군 중앙정보부장에게 당신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비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판문점에 있었던 도끼 망령 사건입니다. 도끼 망령 사건에 대해서 당시 역시 김일성 주석은 직접 자신의 직위가 아니라 북한군 최고사령관 명의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간접적인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업 지도자 피격 사망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통전부 통지문을 통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직접적인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북한으로도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신 종전선언 구상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요구했던 적대 시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변화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긍정하면서도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당연히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전선언은 또 평화체제의 입구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왜 갑자기 뜬금없는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 실제로 북한에서 어업 지도사를 총격을 통해서 사망케 한 그 직후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확인되기 전에 우리가 섣불리 예단해서 대북 강경 조치를 취했을 때는 예상치 않은 사태 악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총회연설을 그 시점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첩보들을 분석해서 정보로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녹화되어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연설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남북 간의 물밑에서 계속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오는 비판은 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고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연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로서의 그 의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핵화와 무관하게 종전선언이 제기된다고 하는 사실은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종전선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처럼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적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이 추진하고 북미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이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 결코 북한에 대해서 법적인 종전을 이제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종전을 약속한다면 실제로 유엔사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간에 이제 그 잠정 합의문을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선언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전선언이라고 부르지만 명칭은 실제로는 종전선언일 수도 있고 평화선언일 수 있고 또는 뭐 관계 개선 선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적대시 그 종식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어떤 그 남북 관계에서 얘기하는 종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국제조약에 관한 빈 협약에 보면은 이런 그 명칭이 어떻든 종전선언을 하든 협정이라고 하든 평화협약이라고 하든 평화선언을 하든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에서 이런 어떤 그 법적 효력을 규정하게 되면은 이것은 법제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만약에 법적 절차를 담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종전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평화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요구했던 적대시 철회를 약속하는 이런 정치적 선언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게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도 미국 대선이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그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새로운 어떤 비핵화의 합의문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의 핵위협이 축소되는 전제하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진행 과정을 본다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하고 또 한반도 정책을 재구성할 때까지는 거의 지금부터 빠르면 한 7, 8개월, 길면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가 복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의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는 앞으로 1년 정도 이상이 돼야만 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내년 1월 달에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지금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고 또 수해가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내년 1월 초에 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경제 노선을 지금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북미 관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아마도 내년 봄부터 새로운 도발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랑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만약에 이번 북한의 당대회 이전에 북미 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재개가 약속된다면 북한은 향후 북미 대화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대화를 위한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이전과 또 새로운 미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아마 종전선언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곧바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팀에 의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취임한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적어도 약속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떤 그 종전선언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결의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에서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현재 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 하원 의원 51명이 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희망하는 이러한 결의안을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오는 11월 3일 미 하원 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구성되는 그 하원에서 지금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하원 의원들이 있는데 이 3사람이 모두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종전선언을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그 선거가 끝나면은 미 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 하원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미 행정부 내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내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서로 엮어서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의지고요.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주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민주평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그 국내에 지지 여론을 만들어내고 또 해외에 있는 교포들을 통해서 공공의회를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평통의 자문위원들이시죠.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이런 어떤 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종전선언이 왜 지금 해야 되는가, 또 이러한 운동이 왜 벌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종전선언은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한 일회성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또 평화 체제를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체입니다. 또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종전선언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통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웃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우리 정부가 이런 어떤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면 내년 1월 달에 출범하는 미 행정부도 이것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 종전선언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가 주도하에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물꼬가 트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을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 이 참여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문위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건의는 사전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건의 TF팀에서 마련했습니다. 정책 건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황해도 최우풍 평안북도의 김성훈 자문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김성훈 정책 건의 TF팀의 자문위원께서 정치 건의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자문위원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서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자료를 통합된 정책 건의안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건의안 안건 제목은 이북도민 주도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입니다. 건의 배경으로는 2020년 1월 7일 신년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 지대와 그다음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비롯한 여러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앞으로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각 국가인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에서 화해와 평화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가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로 평가되며 남북 교류 협력의
밑거름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기류 형성을 주체력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에서 발행되는 남북 관계 활성화는 고향을 두고 떠나온 실향민과 이산 가족들의 절실한 기대에 부응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 같은 국면에서 남북 분단의 당사자인 이북도민들은 국민적 평화 공감대 형성과 국론 결집에 있어 실천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 건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북도민의 주도적 역할로 평화 통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활동을 활성화하자. 남북 교류 협력의 단계적 추진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속도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이북도민 평화공감 원정대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 속에서 화해와 상생의 평화 통일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평화의 길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론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남북 분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과 이산 가족들은 간절히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실천적 역할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의 평화통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서 이북도민들이 주도적인 역할과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 자료 수집, 북한 이탈 주민과 이북도민 2세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북도민 사회의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대폭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북도민 민속문화 보존 및 계승 발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문화적 교류는 이질화된 남북의 문화와 대립 상황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위하여 이북도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출신도별 향토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칭 이북도민 향토 문화 지키기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북도민 사회의 문화예술 전승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20여 개의 이북도민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북도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장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이북도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장을 설립하여 남북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단절된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작업을 적극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무장지대의 문화 생태 교육 지구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양호한 생태 환경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자연 친화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멸종 위기의 희종과 고유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북한 전쟁 평화와 관련된 문화재 및 유적지 등 양질의 문화 자원을 보유한 관광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칭 문화생태교육지구의 비무장지대 원정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생태평화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단순히
생명과 평화의 공간이 아닌 역사와 문화의 현장으로 발돋움하고 남북한이 협력하여 귀중한 자원의 관광 사업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남북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창에서 불어온 온풍이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남북교류 협력으로 인한 비무장지대의 관광 사업을 조성을 위한 마중물과 활력소 역할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북5도 지역회의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이북5도 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의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우 자문위원 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건의를 한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조수현 자문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수면 자문위원입니다.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이제 재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개소를 축하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북에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연락 채널의 복원, 판문점 내 남북의 자유왕래, 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매년 보고 싶은 얼굴을 그리며 유명을 달리하시는 이산가족의 절실함을 생각할 때 판문점에서 소규모 상봉이라고 재개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모든 실향민의 오랜 꿈일 것입니다. 이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성묘 추진입니다. 명절에 이산가족들을 위한 고향 방문 성묘단을 이북 5도의 시군 단위로 구성하고 성묘단이 꿈에 그리던 고향에 가서 차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있어야만 했던 실향민에게 고향의 공기와 흙냄은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북 5도 지역 회의가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수면 우리 자문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북 5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들의 뜻을 모아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결의문은 이북 5도 지역회의에 이원정 여성분과위원장, 현근호 청년분과위원장님 두 분께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낭독해 주십시오. 갖고 나가 마이크. 마이크 키시고요. 원.
결의문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전 상태에 놓여 있다. 정전이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전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항상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대치 상황에 있다. 다행히 우리는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제 우리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공표하는 정치적 약속이다. 한국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 의지를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라 영내의 평화와 세계 경제 부흥의 기관차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 비핵화, 제재 해제, 평화협정, 북미 수교 등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길고 험하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멀고 험한 길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동력은 종전선언에 있다. 남북미가 평화의 마음을 모아 종전선언을 선포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협력과 완전한 비핵평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비핵화의 단계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 북미 수교 등 평화적 조치를 향상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 확산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 5도 지역회의 자문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옥효 자문위원하고 현근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폐회에 앞서 우리 그 이북 5도 지역회의에서 각도별로 대표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지역회를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서 한 분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동원 부회장 가운데 한번 서주시죠. 자, 우리 큰 박수로서 격려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광수 황해도 우리 대표위원장님, 그리고 박지환 우리 평남 대표위원장님, 그리고 양종광 대표위원장님, 우리 정지욱 한남 대표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우 우리 한북 대표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준 경기도 대표위원장님. 자, 그리고 오늘 그 여러 가지 우리 이북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하시는 그 어른 많으시는데 우리 전 평안북도 도민회장이신 우리 송남수 도민회장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나오실 때 그 다들 하나 갖고 나오셨습니까? 나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나오십시오. 예. 자, 이거 마스크 벗을까요? 벗지 말까? 네, 그래. 그래. 자, 우리 나오신 분들 앞에 나오고, 자,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북 5도 지역회의 발전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 한번 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우링이 나오잖아. 꺼.
우리 각도 그 백도원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이북 그 7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5도 지역회의지만 이북 7도 각도 그 대표 운영님께서 그 의무례항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자문위원들이. 그래서 한 290명 되는 우리 자문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백도원 부회장님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동안 해주신 자문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기 이북 5도 지역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서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